자, 우리 단톡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단톡방을 열어보시면 앞부분에 오늘 사전 연수에 관한 공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시가 연수 참가자 상호 소개 다 했고, 2차시 동국 삼성의 지리 수계 및 지정학점 특징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이제 2차시, 3차시까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3차시가 미리 가보기인데, 2차시가 사실은 3개가 됐어요. 3차시 미리 가기는 요거 해보고 남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차시 국내 항일의병 연계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사상적 뿌리, 5차시 소설 아리랑이 배경지와 총수익의 사상적 변화. 이게 제가 참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명청규체기의 조선사회 사상적 배경과 동작을 함께 보면 짧게 한 5분 동안 제가 약식으로 할 거고, 7차시 역사는 무엇인가는 1760년에 태어났던 외당 유홍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당 유홍석인데 화서 이항로의 제자예요. 화서 이항로의 제자들이 면함 최익현, 그 다음에 의암 유인석 등, 또 유준규, 김병목 등 내노라하는 대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외당 유홍석도 그분의 문화생인데, 서울에서 온 같은 문화생인 윤희순의 아버지와 함께 동문수학을 하게 돼요. 춘천의 외당 유홍석과 서울의 이 중심지에 있던 윤희순은 아버지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까 이분과 맺으면서 부부의 아들들 자녀들의 혼사를 이루어지자 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춘천으로 16, 17살에 시집을 온 윤희순 문사는 남편 유재원과 결혼을 하고, 유재원은 아버지 외당 유홍석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유종교 선생을 스승으로 삼아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유재원과 윤희순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결국 결론을 말하면 둘 사이에 유돈상, 그 다음에 유민상, 유교상 세 아들을 다 독립지사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남편 유재원도 만주에서 순국하고, 시아버지도 만주에서 순국하고, 윤희순도 만주의 해성에서 돌아가시고, 아들 유돈상은 고문으로 순국하고, 그 유돈상과 친구였던 음성국은 나이가 많았는데 그 음성국이 자기 딸을 유돈상에게 줍니다. 사위 삼아서. 동지가 장인 사이가 된 거예요. 둘째 부인을 했는데 그 둘 다 무슨 감옥에서 처참하게 일인들의 칼로 난도질당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춘천의 화서 이항로 학파를 따라가는 기행을 선생님들과 같이 해주고, 이분의 흔적을 쫓아서 만주로 연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주로 가서 노학당, 한인의 노학당이라든지, 무슨의 평정상의 의암 기념원이라든지, 윤희순사의 망명지라든지, 무슨의 윤희순 의사가 백발을 흩날리면서 총을 쏘고 무병단을 끌고 훈련하는 이런 현장, 그리고 해성에 마지막 묻혀서 무덤에 해성에서 돌아가셔서 거기에 묻혔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제가 만주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못하고, 현장에 가서 어차피 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그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근대사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부분이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 강의를 좀 한 이상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5부 근대 야만의 역사를 나누며 있는데, 제가 이 기례향기 책을 쓴 것도 바로 저 동진강에 흐른 아리랑 이후에 기례향기 책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꺼내 보시면 상권에
차례에 23쪽에 보면 제1부 충청권이 있습니다. 3번 차례 23쪽에 보면 제6부 충청권이 보일 거예요. 제6부 충청권에 보면 우금치 넘어 무덕사의 면함 최익현 앞에 서다라고 하는 346쪽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손유문 선생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346쪽 읽어주는 책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감정도 나온다든지 같이 선생님이 읽으시면 같이 보시면서 어디까지 잡냐면 자 같이 한번 목소리 들으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핵심이어서 제가 준비합니다. 공주 우금치에서 면함을 떠올리다. 가을을 어서 보내고 싶은 듯 늦가을 바람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해가 점점 짧아지는 가을의 끝달. 초순 이른 아침 7시에 28명의 교원 연수단이 전라북도 교육청 주차장에 모여들었다. 이 연수단은 지난 여름 한복판 7월 초순에 공주 우금치 넘어 만주로 간 충청의 독립지사들의 선비정신이라는 주제로 충청 지역 선비들을 만나는 답사를 한 바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을 주인공으로 삼아 단재의 출생지에서부터 그가 성장한 청주 상당구 낭성면까지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 여정 중에 연재 송병선과 심석재, 송병순 그리고 우암 송시열도 만날 수 있었다. 가늘게 내리는 비에 가을이 젖어들고 있다. 연수단을 태운 버스는 공주 IC를 빠져나와 우금치를 향했다. 오늘 여정의 공간적 배경은 공주에서 시작하여 청양 목면, 청양 정산면을 거쳐 홍성에서 끝나게 된다. 시간적으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1895년 을미사변과 간발령에 이은 을미의병과 1905년 을사늑약에 따른 을사의병까지 이른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선비가 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이 바로 그이다. 우리가 그처럼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억은 해야 하고 그의 의로운 순곡을 두고 가슴에 새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지막 답사지 홍성은 옛 홍주 일대에 전개된 홍주의병의 역사적인 공간이다. 충청 지역에서 한일 의병 전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곳이 홍성이다. 구름이 낀 데다 가랑비까지 내리고 있어 날이 침침하고 어둑하다. 1시간을 달려 우금치에 도착한 연수단은 고개 남쪽 우금치 터널 못 미쳐서 버스에서 내렸다. 첫 답사지 우금치를 넘어가는 행군을 위해서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개 초입 좌측 산 기슭에 버티고 있는 고목을 바라보며 우금치를 넘어간다. 저 고목은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도 몸의 크기만 달리했을 뿐 그날의 함성과 피울음을 담아두고 있다. 그리고 이 고개를 넘어가는 독립군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다. 그리곤 또 말이 필요 없는 침묵으로 그날의 역사를 보듬는다. 그 역사를 읽어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만 곁을 내주는 우금치 고목을 두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어 어루만진다. 가보년 음력 11월 9일 이 고개에서 벌어졌던 운명의 전투를 121년이 지난 2015년 양력 11월 7일 그 고개를 찾아온 혁명군의 후예들이 대우를 갖추고 진격하고 있다. 이완의 혁명을 이어갈 이 시대의 지식인들인 교원 연수단 앞길에 간간히 내리는 빗방울들이 가슴속 깊이 숙연함과 장엄함으로 내려앉는다.
면함 최익현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우리가 넘고자 했던 고갯마루가 우금치이다. 이 산줄기는 대둔산에서 대룡산을 지나 부여 부소산에서 끝을 내려놓는 금남정맥이다.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백두대간 영취산에서 갈라져 나온 금남 호남정맥이 지난 마이산을 지나고 전주 동부 진안구원을 가르는 웅치 부근에서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으로 나누어진다. 그 웅치는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 1,000명이 왜군 1만 명을 맞이하여 처절하게 전투를 벌였던 역사적인 고개이다. 그 고개에 어려있는 항일 정신이 바로 이 산줄기 금남정맥을 타고 이칠해첩을 지나 우금치 고개로 도도히 흘러와 가보년의 피오름으로 이어졌다 할 것이다. 그런 숭고한 정신이 서려있는 우금치는 그러나 혁명군에게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경직된 사상과 이념으로 신분차별에 고착화된 전 근대적인 사회만을 고수하고자 했던 조선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고자 했던 동학도들과 민중들에게 우금치는 그냥 고개가 아니었다. 병든 조선의 구부러진 등허리였다. 관군을 꼭두각시로 앞세운 일본군이 선지 총포를 앞세우고 그 등허리를 짓밟고 서 있던 고개가 우금치였다. 이 고개를 넘으면서 우리는 당시 고개 넘어 유럽의 산업혁명을 생각해야 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진기기관의 괴물덩어리인 거대 함선을 몰고 들어와 대동강을 침략해 들어온 미국의 전원을 시어머노 강화도를 침략해온 프랑스 함대, 다시 신민년에 재차 침략해온 미국의 함대, 그리고 1875년 일제의 운용 만행과 1년 뒤 맺은 통안의 조일 수호조교 일명 강화도 조약이 이 고개 우금치를 혁명군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게 만든 배경이었다. 천주교와 함께 거대한 파고가 되어 덮쳐오는 문명의 침략 앞에 중국은 힘없이 무너져갔고 순망치한의 조선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버린 신세였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한 부분도 방송이 없으니 선생님과 함께 우금치를 갔었어요. 그때는 이때처럼 비가 안 왔지만 그때도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고목을 안고 사진을 찍고 함께 달리고 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단원의 강의를 안내할 때는 이 부분을 같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밤에 했어요. 우리 부분에 우금치가 왜 그렇게 높였던가, 1994년에 그 우금치 고개가 왜 그렇게 높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제가 근대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의 삶,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여기 오기 위해서 서둘러서 각지에서 출발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오늘이기까지 여러분들의 어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온 길이 역사니까. 그런데 그 과거와 오늘의 교집합의 결과가 결국 내일의 삶을 우리에게 정합니다. 우리는 7월 29일 날 만주로 갑니다. 예정되어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7월 29일 날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내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교집합이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가는 것도 오늘, 과거를 이해하는 것도 오늘. 그래서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 근데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각자의 삶의 방식, 패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다양하겠죠. 우리 성남에서 오신 선생님은
따님이 그린다고 그랬어요. 딱 맞다고. 네, 책 제목이 뭐라고요? 게으름에 대한 찬양. 게으름에 대한 찬양. 좋습니다. 제가 꼭 봐야 돼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이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정체성의 확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뭔가를 확립하고 나 자아와 끊임없는 대화 또 이해하기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해가는 게 인문학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제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를 나름 해요. 지구 생태계 입장에서 공존이다. 모두 공존이다. 그런데 이 모두 공존에 의한 것은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여기 30명 있다고 하면 다 차이가 있듯이 같이 공존하는 이 공간 안에 인간 생태계 여기는 인간 생태계 안에 공존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돼요. 그럼 그 차이에서 오는 것에 대한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는 배려.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뭐 침묵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배려의 행동 양식은 나눔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나눔. 수평을 위한 나눔이 아니라 부족한 거에 대한 가진 것에 조금 더 나누어서 덜 부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것이 이 기후위기 시기에 필요한 거고 기후위기 시대에 또 다양한 생태주의적 사고를 표하면서 우리 민족 생태주의 또는 페미니즘을 포함해서 성소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배려고 공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생태주의적 사고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하는 공존배려 나눔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 동진강입니다. 동진강이 흐르는 아리랑. 제가 동진강을 이제 혁명의 강으로 분류한 사람인데 이 동진강을 혁명의 강으로 분류하면서 여기에 작가 조정래 아리랑을 포함을 시켰고 사실은 문학책인데 문학이 들어갈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간 스토리텔링 부분에 관한 책이어서 문학도 여기다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1893년에 있었던 이게 여기가 만석고 자리거든요. 만석고가 여기 있어요. 기존의 고가 여기 이거는 정옥천이고 이거는 동진강의 본류고 두 개가 만나서 여기가 부안백산이에요. 공화국민혁명에 1894년 3월 26일 창의 깃발을 올리고 진격의 닻을 올린 데가 바로 이 백산입니다. 그 동진강의 이 흐름을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사진은 여기 오경 한기인지로 일본인 사진을 찍었어요. 글은 이제 제 글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물결을 따라간다. 사실 동학농민혁명의 물리적인 출발은 물 때문입니다. 물꼬예요. 보. 저 보를 누가 독점하냐거든요. 독점한 자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통로인 강을 막아서 그 가둬진 물의 높이만큼 권력을 갖겠다고 하는 인간의 사욕. 그것이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을 담긴 배경입니다. 원천적인 배경은 물입니다. 물론 그 물 이면에 사회적인 것, 도덕이 사회에 겪는 모든 것이 다 기어있고 거기에 서양의 자본주의나 산업혁명 그리고 이 외세 침탈이 다 들어있는 거지만 그거를 종합해서 탁 터뜨린 풍선을 바늘로 꼭 찔러는 것이 뭐냐라고 좀 보거든요. 물. 그래서 이 동진강을 보면서 저는 역사란 무엇이고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의 길, 내 삶의 길이 향해 방향은 뭔가? 나를 찾아가는 여행, 성찰, 성수, 사회로 향하는 생태주의. 그게 동학사상의 오늘의 모습이어야 된다. 내 안에 믿든 안 믿든 이미 모든 사람은 하늘님을 내 가슴 안에 모시고 있다. 사람 여기기를 하늘처럼 여겨라.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행위가 우리가 생명을 섭취하는 행위거든요. 2017년에 동학의 아주 유리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생명이 다 우주인데 우주의 결집이잖아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우주가 성장하고 에너지를 비춰가고 있는 거 우리가 채취해서 뽑으니까 결국 그 생명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입천칭천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소화하라는 얘기예요. 해물 선생님이 말하는데 먹지 말아가 아니라 최소화해서 해라. 생명을 최소화해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재화를 나누어서 같이 써라. 이것은 오늘날 생태주의 사고와 똑같습니다. 제가 생태주의에 대한 숲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세종의 26천이라든지 남한 6천이라든지 아무튼 많은 선생님들에게 이 숲을 통한 생태주의를 좀 하고 있어요. 숲에 가서. 그것이 이미 1860년대 수훈 최재호 선생님이 4월 5일 습도할 때부터 1864년 3월 10일 날 순도하실 때까지 퍼뜨리면서 제자인 세월 칠승에게 물려준 유리한 유산입니다. 그게 이 시대에 똑같아 그럽니다. 분단인 것은 민족 생태주의를 바라봐야 되고 경상도와 전라도 간에 있는 이런 지역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생태로 해서 다 포괄하고 함께 풀어가야 이런 문제들.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이런 차이, 또 이런 페미니즘을 정치에 이용해서 악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옳은 게 그런 방향인데 저 생태주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꿔가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종합사상의 계승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대사의 출발을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근대조약이라는 이름으로 근대사의 출발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충만해요.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15년 전에 수훈 최주호 선생이 이 동학문 또는 논학문 또는 동학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문 여러 이 동경대전에 나오는 글들을 남길 때 이미 근대의 시민의 이런 가치들, 평등의 가치, 인권의 가치 이런 것을 다 이미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근대사의 출발을 이 민족의 철학이고 사상이고 물론 한편으로 우리의 종교적 속체가 강하니까 종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동학으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되고 근대사 우리의 능동적인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는데 훔치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죠. 그 뒤에 뭐가 있었길래 그러냐. 그 뒤에는요 공주 시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세계유산인 공산성이 있습니다. 공산성 맞은편에는 역시 세계유산된 왕이 있고 그곳이 있는데 이때 당시 거기에는 공주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었고 유럽의 이 침략이 있었고 다양한 침략들이 있었는데 그 한복판에 결국 문명이라는 게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문명. 자, 우금치고개를 넘어갑니다. 잘 정돈되어 있죠? 동학의 본고장인 정읍에서 선생님들께 저한테 동학연수를 해달라고 해서 판문점까지 가려고 해서 판문점이 안 돼서 인증각으로 바꿔서 갔던 코스 중에 여름에 우금치를 넘어가는 코스입니다. 익숙한 분들 동학교육과에 우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들도 해달라고 해서 다음에 교감 선생님. 근데 이게 겨울에 12월에 교장 선생님도 해달라고 하는데 몇 명에 50명이라고 더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공주로 우금치를 넘어서. 부산교육청 교원연수단은 강화도의 제적봉 평화전망대까지 갔던 여정부 중에 코로나 시대까지 이때 이 교원연수원의 연수단은 청주로 갔어요. 제가 우금치를 넘어서 김계남 장군의 청주 성도 좀 가자. 그리고 이제 훗날 왜 그러냐. 손병이나 해월 최준영 선생님 최강에서 갔던 영동이나 고은, 충청도 고은
그리고 충주 넘어서 마지막 회사는 그 코스로 가자.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코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 나무가 아까 우리 손님 선생님이 읽어준 그 나무예요. 2015년 저랑 함께 갔던 그 코스의 공목입니다. 이게 백두대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금남 호남정맥이고 금남정맥이고, 그리고 이 녀석이 한금북정맥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유역이 지금 보일 거예요. 금강유역이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해서 군산 하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금강의 이 공주의 남쪽 산, 여기가 공주라면 여기가 바로 이 산이 넘어서 여기에 있는 게 우금치예요. 그 금강을 못 넘었어요. 금강 혁명군, 전봉준 혁명군. 그러나 김계남 혁명군은 신탄진을 통해서 넘습니다. 신탄진을 문의를 거쳐서 청주까지 가요. 김계남 장군의 남은 주력 부대는 청주성을 갖고, 그 다음에 손병이 청주, 고은, 옥천, 영동에서 온 충청도 동학혁명군과 전봉준 장군의 이 호남 의병들은 논산에서 합류해가지고, 바로 하나는 판치를 거쳐서 공주로, 하나는 이인을 거쳐서 뒤쪽으로 해서 군산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코스가 바로 이곳인데, 공주고, 여기가 아까 얘기한 전주 고래지에서 300 나눠지는 데고요. 그 여기가 이치예요. 대둔산 이치. 권율과 황진 장군이 육전에서 최초로 승리를 했던 곡이에요. 그리고 이 곡의 여기가 바로 웅치입니다. 웅치, 이치, 우금치, 이 산줄기가 역사 속에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여기가 청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영동, 그리고 퇴각했던 충청도의 주력 부대가 이 고을에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이 산고개를 넘어서 충주로 해서 퇴각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금치 고개는 이렇게 과거로부터 역사성을 갖고 있고, 그 우금치 아래에 논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곳은 전통적으로 이 서인 중에서도 노론의 중심지에 무암 송시열을 포함한 회덕일 때, 그래서 이 회덕에 송시열이 있다면 고성에는 윤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론과 소론이 나중에 갈라지는 배경이 된 회니 시비가 그 동굴장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으로 완전 무장된 곳이 바로 그 땅에 신분질서로 대표되는 성리학 세계에서 그 신분을 평형으로 보고 다 와해시키는데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하는 동학의 사상으로 무장된 혁명군이 그 논산을 점령해가지고 바탕으로 삼아서 경천정, 논산, 경천정, 하나는 이인, 하나는 판치를 넘어서 공주, 퇴각에서 다시 경천정, 그리고 퇴각에서 논산, 황하대, 황하대에서 강경, 강경에서 전주성으로 퇴각하는 그 중심지가 바로 어디냐? 조선 후기 사회를 어떤 헤게모니로서 잡고 있던 노론의 한 중심지가 바로 그 땅인데, 거기에 우금치가 있었다. 그곳을 혁명군들이 넘겨냈던 것이고요. 왜 높았냐? 헌준했기 때문이 아니다. 안 높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혁명군은 전략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무슨 일렬로 가서 총알 가지고 갔냐? 그렇게 아니에요. 수십리 뺑 둘러서 산고개를 전부 전략적으로 다 포위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금치에서 전례 그게 아니고 1894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2차전 승리, 그리고 25일 공주의 가면까지 그 봉황산 뒤까지 다 점령했다가 일본의 이 후기 부대가 급파되면서 병력이 많아지니까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보강을 해서 제2차전을 거는 게 11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인 거예요. 이때 졌어요. 그래서 무기열세가 가장 큰 요인이 다른 거 없어요. 병력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열세에다가 동학혁명군은 일본군과 싸우고 싶었는데 일본군한테 관손이 있어요. 민족군, 같은 민족군이 허술하게 문제가. 그래서 전범이 병문을 보내요. 아니면 총구를 제가 일본군에게 돌리자. 민족한테 부끄러운 역사를 하는 총구를 저 일본군에게 돌려 함께 싸우자. 먹힙니까 그게? 정부에서 요청해서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당대 지식인층의 외면입니다. 이들이 좀 더 깨어나서 바로 이거 이따 6개월 뒤에 명성황후 살해되잖아요. 그것도 못 내다본 거죠. 우리 지식인들. 그래서 동비라 하면서 포벌에 앞장섰어요. 지식인들. 결론을 좀 더 빨리 말하면 남과 북의 이 관계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정권과 정권의 물론 관계지만 국가범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민족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달라야 됩니다. 그죠? 민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때 단기 전략, 장기 전략, 민족적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민족적 전략에서는 가치 합의를 봐야 돼요. 양쪽 간에. 그게 바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우리는 미래 민족적 입장에서 하나로 가야 되지. 세계 군사 1위 강국 미국과 7위 강국인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5위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이 세계 군사 강국의 5위라고. 핵무기 빼고 합니다. 핵무기 빼고. 그러면 세계 1위, 세계 5위, 세계 7위가 합해서 세계 36위인 북한을 연합으로 막겠다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세뇌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모자라서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멸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한미일 군사협조고 합동 군사훈련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각을 1994년도 돌이켜봐요. 관군, 뒤에 일본군이 왔어요. 그 일본군과 강군이 연합했어요. 조일 연합군이죠. 누구를? 동학농민혁명군을 상대로. 상대가 동학농민혁명군. 그럼 우리가 지금 역사 120, 30년 전 역사를 내려다보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국방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미국과 거기다가 일본까지 이 정부가 끌어들여서 한미일 연합에서 북한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북한은 상존하기위해서 뭐예요? 러시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왔다 갔는데 자본 개입 군사 침략을 받으면 일방이 침략받으면 자본 개입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엔법에 조건을 달긴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가요? 누가? 민족적 입장에서는 패착입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다시 후임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 우선 막고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지도자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막고 하겠다면 나라도 하지. 그게 아니라 우선 막고가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보고 후세를 보고 전략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